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 2급 70일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1페이지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함이 있어 준거하는 그러니까 준거한다는 것은 그지 이거는 이제 어,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기준으로 삼는다. 준거하는 재무회계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재무회계 무슨 체계 개념 체계라고 하는데 재무회계 개념 체계 이런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이 없으면 무슨 회계 기준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을까요?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이 있으면 누가 우선이야?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우선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이 우선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이 우선이고 기업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의 회계 처리는 뭘 보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갔을까요?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이 있어 기준으로 삼는 재무회계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이고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서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뭐한 경우에 미비한 경우에 그치 미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의 지침을 제공하고 회계기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그치?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형성이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3번까지 맞는 얘기고 4번 본 개념 체계는 구체적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개념 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누가 우선이 되고 회계 기준이 우선이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 제정 기구가 회계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함이 있어 지침을 제공하므로 양자 간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회계 기준하고 개념 체계가 상충되면은 회계 기준이 우선이라는 거. 회계 기준이 미비할 때만 무슨 체계를 개념 체계를 보고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 체계는 뭐가 나와 있지 않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공시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기업회계에서 재무회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그 기업회계 기준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IFRS도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있고 중소기업 기업회계 기준도 있어요. 지금 기업회계 기준이 지금 다양해. 그리고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뭘로 나와 원래가 일반 기업회 기준이 나와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근데 거기 그 뭐지 문제에도 보면 뭐라고 또 써 있냐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뭐 회계 처리한다는 회계 처리해라 뭐 이런 표현이 없으면 일반 기업회 기준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문제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한두 문제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문제도 내고 일반 기업회 기준 문제도 내고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 문제도 내요. 그래서 우리 기업회 기준 하나도 우리가 다 스쳐두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좀 잘못됐다고 봐. 하나만 냈으면 좋겠어. 하나만. 그 저도 전체는 다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나도 미안하지만 응?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 물론 한국택 대체 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재무제표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 그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회계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 가정 또는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은 소유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본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기업은 소유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 본다. 기업 입장에 회계 처리 가능한 게 기업 실체의 가정. 세 개가 있구나, 세 개가.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속 된다는 가정.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가, 상각의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고 감가, 상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지?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 처분 가치가 중요하다.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지금 물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이유는 무슨 가치가 더 중요해서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회계 기간의 가정. 기업은 결산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게 회계 기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거나, 그치? 투자하거나 뭐 세금을 걷거나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회사가 진짜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려면 처음에 설립돼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는 회계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지? 인위적으로 결산하기 위해서 구분한 기간이 있다고 보는 거 우리가 무슨 기간의 가정? 회계 기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발생주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단기분이냐, 정기분이냐, 차기분이냐. 요걸 우리가 재무제표 기본 가정이라 합니다. 회계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에 있어 청산이나 사업투표 등을 가정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을 계속 기업의 가정을 한다. 이 가정은 재무제표를 뭐뭐로 평가하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지. 그지? 계속된다는 가정을 하다 보니 그 답이 3번이고요. 3번. 3번. 명의는 2022년 1월 1일 세무가 동일자에 발행한 사채를 구입하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023년도 말 명인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만기 보유 증권은 얼마인가? 소수점 미만 금액 발생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채 액면가액은 100만 원. 표시이자율이 액면이자율이죠. 2%.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가 3년이고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은 3%. 사채 발행가액은 97만 1,712원. 명인의 2022년 1월 1일에 발행을 하고 2023년 말 명의 재무상태 표시되는 만기 보유증권은 얼마인가? 사태가 제일 어렵죠, 그지?
그러면 2022년 1월 1일 사채 발행 시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은 100만 원. 이것도 투자자하고 나눠서 써야 되겠구나. 피투자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대변의 사채,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얼마예요? 97만 1,712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치고 얘는 발행가액 97만 1,712원이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8,288원이 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그런데 사채를 투자한 사람은 얘는 이제 무슨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 97만 1,712원이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90만 1,712원이고 2022년 12월 31일 사채이자 지급시 피투자자 투자자 피투자자의 유효이자는 사채 장부가액 97만 1,712원 곱하기 유효이율 유효이율이 시장이자율 3% 97만 1,712원에 3%면 0.03에서 29,151원. 소수점 미만 금액 발생 시 첫째 자리에서 반원님 하니까 29,130, 151원이고요. 사채의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면 빼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면 더해서 구해요. 28,288원. 회계 처리가 이자를 주니까 이자 비용은 무슨 이자? 유효이자 29,151원이고 현금 등 주는 건 무슨 이자? 액면이자.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고 표시이자율이 2%니까 액면이자는 2만 원입니다. 요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에요. 9,151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9,151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유효이자 액면이자로 2만 원 덜 줬으니까 덜 준 것만큼은 나중에 이만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면 나중에 요만큼은 사채 갚을 때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이제 얼마가 남아요? 원래는 얼마 있었는데 28,288원 있었는데 28,288원 있었는데 얼마가 없어지니까 9,151원 없어지니까 19,137원이 남아요.
그럼 투자자는 현금 등 액면 이자는 마찬가지 여기 이제 요 회계 처리 이제 반대예요. 요 회계 처리 반대. 2만 원이 들어오고 받아야 되는 이자 수익은 무슨 이자? 유효 이자. 원래는 얼마 받아야 되는데 29,150? 1원 받아야 되는데 2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 그지? 그거 얼마를 더 받아야 돼? 9,151원 더 받아야 되는 금액이 무슨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의 가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피해 투자자는 결국 나중에 액면가에 얼마를 갚아야 되고 발행은 얼마 했는데 97만 1,712원에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되고 100만 원 갚아야 되고 그 지금 100만 원 갚을 때 얼마 더 갚는 거야? 28,288원 더 갚는 거고 투자자는 얼마에 샀는데 97만 1,712원 샀는데 나중에 결국 얼마를 받아? 100만 원 받을 때 이만큼 더 받는 거야 결국은. 2023년 12월 31일 날 사채이자 지급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피투자자는 유효이자.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은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처음에는 사채를 자금이 얼마였어요? 28,288원이었는데 얼마가 없어졌어? 9,151원 없어졌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어? 그래서 19,137원을 빼주면 이제 장부가액이 증가했어요. 98만 863원. 여기에 유효이자 3%, 3%, 98만 863원에 3% 하면 29,426원 반올림하니까 29416.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 100만 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9,137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빼주면 예, 장부가액 나오고 그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율 곱해서 유효이자가 나오고 이자를 주니까 하변에 무슨 비용?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29,426원. 그래도 유효이자 29,426원 줘야 되는데 현금 등 나가는 거는 이게 무슨 이자? 액면이자는 2만 원이니까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에요. 1,426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9,151원이 없어지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장부가액이 19,137원이었는데 지금 또 얼마가 없어지니까 9,426원이 없어지니까 19,137원에서 19,137원에서 9,426원을 빼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9,711원이래요. 요거는 이제 사채 발행자, 피투자자 입장의 회계 처리고 투자자는 이자 수익,
유효이자 받아야 될 금액이 29,426원. 현금 등 들어오는 것은 액면이자 2만 원만 들어오니까 벌 받은 9,426원이 무슨 보유증권에 만기 보유증권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2023년 말 만기 보유증권을 물어봤으니까 만기 보유증권 취득가액 98만 860 취득가액이 98만이 아니지. 얼마야? 97만 1,712원? 97만 1,712원에서 12원에서 2022년 12월 30일에 증가된 금액이 얼마가 증가됐고 9,151원. 사차림반의 차금 상각액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9,151원. 51원이 증가가 됐고 2023년 12월 31일 날 또 얼마가 9,426원이 증가가 됐으니까 97에 7일 2에다가 9,151원 더하고 9,426원 더하니까 99만 289원이 되는 겁니다. 19만 289원. 요 금액이 2023년 12월 30일에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만기 보여줄 거. 사태는 어려워요. 나름대로 지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1번 답은 2번이고 근데 얘를 어차피 맞춰봐야 몇 점이에요 이거 2.5점이죠 그지? 응? 따지면 2.5점 원가 수표 생각해야 되니까 저거 2.5점이거든 2.5점 권산세무 시험에서도 이게 나와봐야 몇 문제 나와 세무 1급 시험에 나온다고 쳐도 한 문제 몇 점이야 2점이니까 그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푸는 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어? 이해하면 더 좋지만 이해하면 더 좋지만 결국은 이제 출제자는 그래서 해설을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써놓은 건데 그래서 해설은 이렇게 써놨어. 유효이자하고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 삼각되는 것만큼 그지? 장부가액이 늘어난다는 거지. 장부가액. 저는 지금 피투자자와 투자자 나눠 써놨지만 단순히 장부가액 구할 때는 결국은 그 뭐지? 피투자자의 사채의 장부가액이 투자자의 만기 보유증가의 장부가액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회계 처리 때문에 내가 써놓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 출제자의 해설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출제자 해설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2번이고 4번 다음 중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동전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예, 무슨 원가와 동일한 의미다? 취득 당시의 역사적 원가. 취득 당시. 근데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수당의 공정 가치를 무슨 원가로 취득? 원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행 가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독립된 당사자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이다. 2번이 틀렸대. 2번이. 부채의 이행가액은 미래의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돼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으로 그러한 지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우리가 부채의 이행가액으로 한대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정가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되거나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공정가치라고 한다. 현행 거래에서.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우리가 무슨 가치? 공정 가치라고 하고 부채의 이행가액은 미래에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돼 미래의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돼 현금 또는 현금 득가액에서 그러한 지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우리가 이행가액이라 한대요. 이행가치. 그래서 예, 2번이 예,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린 거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 미래의 당해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직접 소요될 비용을 차감한 가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고 사용 가치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 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우리가 사용 가치로 한대요. 사용 가치.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도 헷갈리는 것 같아, 표현이. 그리고 이행 가치는 결국 무슨 뭐에 대한 거다? 이행 가치는 부채의 이행가액,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의 가치의 현재 가치가 부채의 이행가액이라는 거. 예.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되거나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 가치는 예, 공정 가치라고 하고 현행 거래에서. 그래서 예, 2번이 틀렸고 5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예,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안 들어가죠.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통화대용증권 포함, 그 다음에 예, 요금을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 자유저축예금, 그 다음에 예,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죠. 그래서 등보 설정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 1번도 현금, 현금성 자산이 안 들어가고 1년 이내 사용이 제한된 정기예금도 안 되고 3번이 답이네. 그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보통예금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4번은 1년 이내에 뭐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 답입니다. 5번 답은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말 서울이 인식한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서울이 인식한 손상차손. 2022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했고 취득원가가 1,000만 원, 내역연수가 10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이고 뭐라 생각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대요. 처분가치가 600만 원, 사용가치는 400만 원. 그러면 22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몇 년 상각했지? 2년을 상각했죠. 2년을 상각한 금액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가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1,000만 원을 10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 100만 원씩 두 번이니까 200만 원을 상각했어요. 2년간. 2년간 상각에. 그래서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년간 얼마니까? 200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이 800만 원인데 해수 가능가액은 처분가치와 사용가치 좀 큰 금액이에요. 처분가치는 얼마고 지금 처분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600만 원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용하면 얼마 받을 수 있다? 400만 원.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장부가액 그러면 유형 자산 손상 차손은 장부가액 얼마에서 800만 원에서 그치? 해수 가능가액 얼마를 빼주니까 600만 원 빼주니까 200만 원이 손상 차손이고요. 이거 회계 처리하라고 나오면 회계 처리하고 나오면 차변에 유형 자산 무슨 차손? 손상 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200만 원이고 대변의 손상 차손 누계액이에요. 계정 과목. 이런 거 우리 실무 시험 나올 수도 있어. 실무 시험 나올 수. 그래서 6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취득원가가 1,000만 원,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00만 원을 10년 나눠주면 1년에 100만 원씩. 2년 치니까 200만 원이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니까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고 회수 가능한 게 회수 가능액은 처분 가치와 사용 가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봅니다. 그것도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실무시험도 나오지만.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 하면 600만 원이고 장부가액 800만 원에서 회수 가능가액 600만 원 빼주니까 200만 원이 손상 파손이 나오고 답이 200만 원이고 만약에 회계 처리한다고 치면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 200만 원, 손상차손 누계 200만 원이고 7번 7번 2023년 1월 1일 웅리는 액면 금액 150만 원의 채무증권을 142만 5천 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동 채무증권의 표시 이자율은 연 8% 이자로 8%로 이자는 매년 말일에 지급하며 웅이가 2023년도에 인식한 이자 수익은 14만 2,500원이다. 2023년 12월 31일 동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145만 5천 원일 때 매도 가능 증권이 2023년 말 웅이의 재무상태표상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거 문제 어렵던데 이거 매도 가능 증권의 유효이자율은 액면 금액은 150만 원인데 얼마에 샀어요? 142만 5천 원에 취득을 했죠. 취득하고 전부 다 무슨 가능 증권 매도
가능증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액면 이자율은 8%. 그 다음에 인식한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이제 무슨 이자 이거? 유효 이자가 되겠죠. 유효 이자. 그래서 이자 수익 14만 2,500원 유효 이자를 유효 이자를 취득가액. 여기에 따지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발행가액인데,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유효 이자율이 1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액면금액 150만 원에 8% 하니까 액면 이자가 12만 원이고 2023년 말 삼각후 원가는 취득가액 142만 5천 원에서 유효이자를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 뺀 금액을 더하니까 유효이자가 14만 2,500원이고 액면이자가 12만 원이고 그러면 22,500원 더하니까 그래서 144만 7,500원이 매도 가는 증권의 삼각후 원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각후 원가는 144만 7,500원인데 공정가치가 얼마니까? 145만 5천 원이니까 그러면 장부가액보다 삼각후 원가가 지금 결국 장부가액인데 삼각후 원가가 결국 장부가액이에요. 이게 삼각후 원가가 장부가액인데 장부가액보다 얼마가 내려간 거야? 올라갔구나, 그지? 145만 5천 원에서 145만 5천 원에서 144만 7,500원 빼주니까 7,500원만큼 올라갔네.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만큼 무슨 이익? 평가 이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평가 이익 써있구나. 평가 이익 앞에 7,500원. 한가후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익을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각후 원가가 장부가액이라는 거, 삼각후 원가가 장부가액이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8번. 다음은 너네 주식회사 너네 매출채권과 대손충당 관련 자료이다. 장기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보충법으로 해결 처리한다. 우리가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보충법이에요. 기초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장기 매출채권 대손액이 20만 원, 정기 대손 처리한 채권 단기 회수액이 20만 원, 뒷말 매출채권 잔액이 5천만 원, 대손 추정액이 매출채권의 1%로 추정한다. 시계정을 그려서 보시면 배손 충당금 계정인데
기초 재돈 충당금이 50만 원 있었고, 개손이 발생해서 20만 원 사용을 했고, 전기 대손 회수, 그치? 대손 회수하는 바람에 2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50에서 20만 원 빼면 30만 원 남아 있었는데 20만 원 더하니까 이제 50만 원 남은 거네. 그치? 그리고 기말 매수채권 잔액은 얼마? 5천만 원이 몇 프로? 1%면 여기 기말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미 얼마가 있어? 50만 원 있으니까 단기에 추가 계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치? 자, 그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이해갔을까요? 1번이고. 다음은 선의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는 펠리칸의 단기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의해서 의한 기초상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기초상품의 단위당 원가. 단기상품 매입액이 3,500개, 단위당 원가가 2,000원. 단기상품 판매가 3,000개, 단위당 원가가 3,000원. 매출 원가가 590만 원. 심화상품 재고액이 200만 원. 이건 그냥 파른 금액이구나, 이거는 그냥. 이것도 피계자원 가지고 그려보면 상품 계정은 아이고, 매출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기초 상품이 몇 개인지 안 나왔고 금액도 안 나왔고 단기 매입한 게 몇 개고 3,500개고 단위당 원가가 2,000원이니까 3,500개에다가 2,000원을 곱하면 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590만 원이고 파는 게 몇 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000개 팔았다는 얘기예요. 3,000개를 개당 얼마씩? 3,000원씩 팔은 거예요. 삼 3,500개, 3,000개.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팔고 여기가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지? 모르는데 얘는 지금 무슨 법이라서 선출법이라서 그지? 얼마 팔았다는 얘기는 기말 상품이 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는 기말 상품 재고에 200만 원은
이거 단기 매입액 중 기말재고금 단기 매입액 중 무슨 법이라서 선출법이라서. 근데 단기 매입액 단가가 얼마야? 단기 매입액 단가가 얼마예요? 2,000원이라서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100개인가? 200만 원을 2,000개 나눠주면 100개가 아니라 1,000원? 1,000개, 1,000개, 1,000개. 얘가 1,000개라는 얘기야 지금. 얘가 1,000개라는 얘기야, 1,000개. 이거 1,000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실까요? 응. 그럼 여기도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죠. 대변이 790만 원이니까 차변도 79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가 기초상품이 9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변이 4,000개니까, 그지? 차변도 몇 개가 돼야 돼? 4,000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500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상품 90만 원을, 그지? 500개. 기초되고 500개 나눠주면 단가가 1,800원이 나와요. 답이 3번이 3번. 일단은 여기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